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자. 이 차장님. 네. 지금 그래도 뭐 거래소나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날이에요. 네. 이제 한 이틀 고생하고 지금 이제 반등 시도인데 뭐 외국인이 안 도와줍니다만 그래도 뭐 추가 급락보다는 이 정도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네, 일단 이 정도에서 하락이 멈춰주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베스트일 것 같고. 예,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하게 돌려 세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오바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BOJ가 있죠. BOJ 네.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수치들이나 팩트들만 보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밀릴 만한 명분은 저는 좀 덜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살짝 꺾이는 모양새가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전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미증시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 주는지에 따라서 남겨져 있는 2025년도와 2026년도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주는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투자 경고 종목 뭐 그 기준에 부합하니까 지정이 된 거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투자 경고라는 게 뭐 예. 주가 조작이라든지 급등락이나 중소형주들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네네.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라더견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쪽에 대해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의 성립이 되면 이제 주가가 투자 경고 기업 자체가 종목 자체가 경고를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걸려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대형주에다가 이런 요건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1일부터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경고가 되면 신용 매수를 할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부터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뭐 투자 경고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월 24일까지는 투자 경고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24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6일부터 투자 경고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 경고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일시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은 없다. 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한 번 더 진짜 레벨업이 되려면은 보니 느낌이 그러네요. SK 하이닉스는 60만 원 이제 위에서 놀아줘야 되고 60만 원 건드리고 뭐 살짝 올라갔다 또 흘러내리고 할 게 아니고 현대차는 30만 원을 갖다 확실하게 올라서 줘야겠네. 그렇죠? 네. 최근에 한번 30만 원 훅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현대차 한번 그게 있었는데 네.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그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네. 현대차는 지금 이슈가 뭐죠? 현대차는 일단 네. 기업이 이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을 글쎄 전반적인 그때 그걸로 한번 예. 훅 뛰었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잘 되거든요.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자동차 쪽도 한번 변동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완성차 기업들과 우리나라 현대 기아를 비교해 봤을 때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고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도 일본 기업만큼은 아니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 같은 경우는 부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평가 부분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받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 기업 중에서 로봇과 그리고 완성차, 자동차 쪽에 대한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같이 받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네, 공장에 예.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로봇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장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야지만 그 기술력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 로봇 쪽 산업까지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가 과거에 있는 완성차, 자동차 업종 쪽에 대한 밸류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에 대한 이제 밸류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잠깐 SK하이닉스 말씀을 네, 예.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지금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3,900포인트에서 3,800포인트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은 밸류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시장은 밸류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밀림이 나온다면 거기서부터는 너무 겁먹지는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통주들 흐름이 괜찮은데 사실 최근에 중국 쪽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네. 이제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쪽은 이제 뭔가 중국 모멘텀이 있을 때 움직이기 마련인데 유통주는 오늘 보니까 또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요즘에 네. 이제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가 신고가가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우존스가 지난 12일 날 신고가가 나왔을 때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M7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M7보다 더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경기 소비재 쪽의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이 소비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예. 주가 흐름이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바뀐 시장이 꽤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돌아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 중국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만큼 수익성을 개선시켜줄지 여부는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APR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뭐 틱톡 마켓이라든지 북미 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볼 때에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정적일 것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을 우리나라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하기에는 저는 좀 과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의류 관련주들이나 이런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쪽에서 소비재 쪽이나 어떻게 보면 방어주 쪽으로도 약간은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네. 참 요렇게 따박따박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구나. 지금 이제 한세실업 말씀하시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견조한 흐름 아닌가요? 주가라는 게.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많이 부각하고 있고 관심 있는 쪽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중에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마트 최근에는 뭐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좀 올라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 시장에서 너무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종별 순환매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좀 빠르잖아요, 호흡이. 네. 뭐 한쪽이 이제 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뭐 1주, 2주 안 가고 방금 살펴봤던 이런 이제 의류 관련주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제 올라온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들 무슨 뭐 방산이네, 로봇이네, 제약이네 이것도 보면은 왔다 갔다 2차 전지까지 해서 네. 근데 그렇게보다도 뭔가 좀 일희일비 안 하고 이렇게 2026년을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좀 들고 갈 만한 게 보이세요? 저는 어. 일단 반도체도 꽤나 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반도체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기대되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에는 예. 반도체도 역시나 지금부터는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를 볼 것인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어쨌든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오늘도 제가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IMA라고 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예. 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모험 자본 쪽에 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일부 자금이 또 코스닥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1,000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코스닥에 할당되어 있는 배분율이 3% 정도가 되거든요. 3%에서 5% 정도까지 늘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20조 이상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내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장 섹터로서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불협화음 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쪽과 미중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국내의 정책적인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도 괜찮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내년 연초까지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시차를 두고서 봤을 때에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막도 나옵니다만 네. 국민성장펀드도 기대한다. 근데 뭐 우리 이재규 차장도 아시잖아요. 역대 정부가 출범하면 매번 무슨 펀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살아있나요 지금?
아니요, 살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예,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이런 푸시 자체가 좀 강하게 먹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못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지금 2026년도 1월 달과 2월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과 2월 달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코스닥 쪽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조금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총 1위,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총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늘려놓는 구간은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코스닥 시장을 완전하게 붐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3,000조가 넘어갑니다. 코스피가. 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닥에 대해서 얼마 매수했을까 본다면 뭐 1,000억, 2,000억 정도만 매수를 해도 주가가 1%씩 지수 자체가 1%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과 뭐 연기금을 통한 자금 유입이 30조 정도가 계산이 돼요. 산술적으로. 본다면 그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도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왔고 당시에는 코스피는 못 올라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뭐 AI라는 트렌드 때문에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봐야겠고 그 자금의 방향성 자체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라는 트렌드를 봐야겠지만 당시에도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밀림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낙폭이 컸었던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2026년도 상반기에 CES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 뭐 ESS, LFP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받는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2026년도에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최근에 스페이스X 그 상장 기대감에 이제 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테마성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테마성 느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관 있는 기업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벤트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미국에서 2026년도에 IPO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저도 몇 기업 없는 줄 알았어요. 관련 네. 있는 기업들이. 네. 근데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HVM이라든지 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6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이고 HVM 같은 경우도 4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변동성을 좀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규모가 조금 더 큰 기업을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 쪽에 대해서는 결국에 성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보와 방산 쪽으로 많이 엮어서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는 우주로 나가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미래에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테마성의 변동성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내러티브 자체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재미가 없어지면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더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종목이 스피어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기 전에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은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적자 기업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게 금방 이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일단 스피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업 자체를 열심히 분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스피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러실 분들도 수가 계시기 있죠.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매출단이 완벽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 엮여 있거나 다른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을 내가 접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지만 지금 이제 우주항공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야.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된다면 그렇죠. 테슬라보다 위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규모가 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PSR 기준으로 60배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성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스피어라든지 HVM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실제로 매매를 하신다면 반드시 손절은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반도체도 좀 부서졌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제 밀렸다 오늘 다행히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면 우주항공이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잠깐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 궤도로 이제 반도체와 다른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개선이 되면 자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